쿠바. 확대해 보면, 자, 여러분들 좀 더 확대. 왼쪽으로. 여기 쿠바가 있어요. 자, 여기가 플로리다예요. 여기가 마이애미고, 미국의 마이애미하고 쿠바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마이애미에서 맑은 날 쿠바를 보면 쿠바가 보여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자, 미국은 사실은 19세기 서구 열강들, 프랑스, 영국이 식민지 개척에 나섰고, 결국은 19세기가 되면은 거의 모든 식민지가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히고, 아시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히고, 영국이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고, 중국으로 진출하고, 프랑스도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그 대신 인도는 영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 이런 데는 프랑스가 점령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지속적으로 충돌했고요.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도 좀 끼어들어서 인도네시아 차지하고 했는데,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주도한 이런 땅 따먹기 전쟁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도 본격적으로 끼어드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실은 그 당시 19세기 세계를 주도한 세력은 영국이었어요. 사실 프랑스와 영국이 부딪혔지만,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히며 항상 전쟁은 터지면 영국이 번번이 이겼어요. 미국도 미국의 해군력이 영국의 해군력을 넘보지 못하다가 미국의 해군력,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영국의 군사력을 앞서기 시작했던 시점이 어디냐? 19세기 말. 들어서면 1890년대 말에 들어서면 드디어 미국의 군사력이 영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거는 1900년대 초반, 다시 말해서 20세기를 넘어가잖아요. 금융의 중심이 런던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뉴욕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영국에서 차츰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미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 시점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으로 미국 국론이 분열돼 있었고, 미국은 사실 1776년 독립한 이후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느슨한, 그렇죠? 느슨한 각주의 대폭적인 자치권을 이양했는 남부주를 중심으로 한 주들과 대농장 있죠? 북부 공업 중심이 또 이럴 때는 뭐예요? 공업 중심, 상공업 중심이니까 어떻게 되죠? 좀 더 강력한, 연방은 연방이 돼 강력한 정부에서 모든 통제권을 갖춘, 라틴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죠. 독립 이후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뭐로 해요? 중앙집권, 대지주는 뭐로 해요? 연방주의, 느슨한 연방주의. 미국도 마찬가지. 남부, 목화 농장 있고 전부 뭐예요? 느슨한 연방제도 원했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뭐예요? 강력한, 연방은 연방이다. 좀 더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을 가진 이런 국가원에 있었고, 충돌하죠, 두 개가.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이 하나로 통일돼요. 분열하지 않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국력이 직결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영국의 군력을 뛰어넘는 게 언제냐? 19세기 말 20세기 초기가 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영국의 군사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1890년대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중미의 섬들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평양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태평양이 제해권을 장악하려면 일단 눈앞에 있는 쿠바를 장악해야 되고, 또 올려보세요. PPT 다시 켜볼래? PPT는 뭐죠? 지도. 좀 더 지도 크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쪽. 태평양이 나서게.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좀 더 올라가세요. 하와이는 원래 미국 땅이었고, 괌을 찾아보고, 괌 사이판 올라가고, 괌 사이판 마리아나 제도죠. 여기에 괌이 있죠. 팔라구아 있죠. 필리핀이 있죠. 사이판이 아마 여기 어쯤 있을까? 미국령. 이게 전부 어디 땅이었냐?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1800년대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했지만 아직까지 스페인 식민지로 남아있던 게 어디냐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미국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요 태평양 라인에 있는 어디였냐? 자, 하와이는 원래 미국 19세기 말에 하와이 가본 사람 알겠지만은 원래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왕국이었는데, 그쵸? 미국의 하와이 왕국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결국 미국인들이 하와이를 합병을 하게 되죠. 통치를 하게 되고 하와이를 먹게 되고 미국인들이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불이 안 나온다 이게. 불이 잘 안 나와 거의 붙여야 되네. 하와이에서 괌, 사이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괌, 사이판, 필리핀 다 스페인형이라고 했죠. 이걸 이어버리려고 싶어해요. 이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쵸? 선이 그어지죠? 미국부터 호놀룰루, 하와이부터 이어져서 괌, 사이판, 필리핀.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방어막이에요, 이게. 미국의 주요한 기지, 군사기지가 하와이에 있고, 펄하버 있죠? 진주만 있고, 괌에 있고, 2차 세계대전까지 필리핀에 있다가 하와이 일본인들이 공격하고 필리핀 먹고 괌 먹고 사이판 먹고 여기서 태평양전쟁이 반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기 전까지 일단 미국은 스페인이 장악하고 이 지역을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미서 전쟁이에요. 미서 전쟁의 결과 자 미국이 하와이를 먹어요. 그 다음에 신장하는 국력을 주체할 수 없게 돼. 태평양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들도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고 싶어해. 그럼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 괌, 사이판 먹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먹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자, 전쟁을 벌이기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없죠. 미국 애들이 그 조작을 해요. US 마리아온을 자폭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이 폭파시켰다고 덤터기를 씌우면서 대스페인 전쟁을 선점을 하죠. 스페인 꼭두각시예요. 허수아비가 없었고 전쟁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해요. 감히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미서 전쟁의 결과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 복속되고 그때부터 필리핀, 괌, 사이판에 대한 미국이 요 제해권을 장악하죠. 마리아나 지도부터 필리핀까지. 그래서 요 선이 이어지면서 무슨 함대가 탄생한다? 제7함대가 탄생해요. 제7함대가 탄생해서 아직까지도 한국에도 뉴스 툭 하면 중국과 긴장관계 있고 한국의 뭐 한미연합훈련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죠? 제7함대죠. 위대한 제7함대의 찬설이죠. 이때부터 태평양의 제해권을 누가 장악한다? 미국이 장악하죠. 제7함대를 찬설하고 항공모함 건설하고 그 다음부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 제7함대가 태평양의 제해권을 일시적으로 뺏긴 적이 있었죠. 언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하와이를 일본 애들이 공습하고 괌, 사이판 정리하고 필리핀 점령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태평양의 제해권을 뺏겼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다시 여기를 확고하게 찾아오죠. 필리핀은 80년대 민주화 훈련이 있으면 운동이 있으면서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소빅만에 미군 뭐 양키고 홈 구호가 불고 미군들이 철수해요. 철수하고 그 중심성이 필리핀에서 물러나고 어디죠? 괌, 사이판. 한국 요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 태평양에서 제7함대 태평양의 제해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더 가보세요. 이쪽으로 이 제해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지역까지 미군이 영향력이 사실은 미치는 지역이었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동에서 온 모든 석유가 원유가 일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제해권을 장악한 사람은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뭐예요? 석유의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그 이후로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고 있고 한국은 중국이 껴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중국은 자기들 편 들려고 그러고 미국은 또 자기들 편 들려고 미국의 그 누구죠? 부통령인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지난주 만나서 그랬죠. 그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라고 잘 선택하라고 해서 신문 기사도 났었는데 본 적 없어요? 자, 신문 기사 지나가는 건데 중요한 얘기죠. 서로 자기 편을 한국이 어디 편을 들지 지금 첨예하게 지금 중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학계 취재되겠지만 명나라 이후 때 제해권을 상실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다시 중국이 그래서 항공모함 지금 중국 건설했죠. 다 그 이유가
잃어버린 이 제해권을 하려고 하고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어쨌든 일본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고 필리핀도 다시 중요해지고 있고 필리핀, 일본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죠. 또 이번에 필리핀 수해 났을 때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물자에 보내줬고 한국 언론들이 일본은 그러는데 왜 한국은 안 보내줬냐 겨우 그거밖에 안 보내줬냐 해가지고 비판도 했었는데 결국 이게 뭐 필리핀 구호 물자 보내주고 뭐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다 이것도 전 세계에 몰려드는 게 여기서 이해관계가 지금 중국과 일본, 미국이 천양이 대립해 있고 일본은 다시 멀어졌다가 미국 쪽에 들고 한국은 지금 어디에 붙을지 왔다 갔다 고민하는 상황이고 그쵸 뭐 그래서 이 판도가 짜여진 게 바로 미서 전쟁 1898년입니다. 이때 제7함대가 창설되고 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미국이 장악해야 됩니다. 다시 PPT. 자,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야욕으로 쿠바에 대한 영향 확대에 쿠바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원래는 스페인에 남아있는 마지막 식민지였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식민지가 언제였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이거는 뺏기기 싫어했어요. 뺏기기 싫어했고, 근데 미국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뭘 했냐면은 1898년에 스페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리 사전 공작을 해요. 그래서 쿠바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쿠바의 시인 호세 마르티인데 독립투쟁을 전개하고 미국에서 이거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필리핀 가본 사람 알겠지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필리핀의 독립 영웅이 있어요. 변호사인데 결국 스페인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는데 지금도 가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찍힌 발자국을 그대로 이렇게 찍어놓고 관광 명소로 돼 있는데 마닐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그렇고 양쪽에 동시에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필리핀과 쿠바의 독립을 뒤에서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투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96년 쿠바 혁명으로 확대해서 스페인 병력 20만 명 투입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 필리핀에서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쿠바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미국에서 US 메인홀을 폭발 사건을 자작을 해요. 260명 전원 사망해.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개입으로 스페인이 자기 군인들을 자국민을 죽였다고 하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 선포를 하고 전쟁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과 쿠바에서 스페인 함대를 격파해요. 이 전쟁에서 이겨서 쿠바,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리핀, 괌, 사이판, 쿠바,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쿠바에서는 미국이 지원을 받는 군정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언제까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독립을 다시 말해서 쿠바 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푸에르토리코는 어때요? 현재까지 미국의 자치령으로 편입돼 있죠. 필리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있다가 일본군이 점령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군사기진 남아서 계속적으로 마르코스 정권을 지속적으로 바치는 역할을 했었죠. 자, 괌 사이판은 여전히 뭐예요? 미국령이죠, 현재까지. 자, 되고. 자, 일단 쿠바에 국한을 시키면, 왜냐면 괌 사이판은 아직 미국령이고, 필리핀은 필리핀으로 독립을 했고, 스페인 쪽에서 있었지만은, 자,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여기는 쿠바에만 국한시킬게요. 자, 바티스타의 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해서 계속해서 군부 정권을 쿠바는 군정을 시작했고요. 군사 정권을 뒤에서 지원했고 지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고 이게 쿠바의 반복되는 역사였고요. 독립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쿠바는 스페인을 피하려고 독립투쟁을 벌였었는데 1위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쿠바인들이 자조적으로 얘기를 해요. 책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책 몇 페이지 보면 144페이지. 144페이지 뭐라고 나오면 일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쿠바. 스페인을 피해서 독립을 벌였는데 독립을 한 다음에 더 강력한 호랑이 미국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미국의 영향력에 이뤄있었고요. 여러분들 대부 영화 혹시 봤어요? 갓파더 대부. 알파치노 나오고.
들어봤죠? 1편 나오고 2편에서 그 배경이에요. 쿠바 왜? 쿠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쿠바는 미국인들이 카지노가 있었고 매운굴이 있었고요. 마약을 할 수 있었고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검은 돈이 어디서 세탁되나? 쿠바에서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마피아들이 세력이 중심지가 어디야? 쿠바였어요. 그래서 미국 관광객들이 쿠바에 가면 뭐하러? 카지노 하러. 매춘, 돈 세탁, 이 모든 활락의 천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이 성공해요. 그럼 더 이상 쿠바는 미국인들이 돈 세탁할 수가 없어. 매운굴이 없어져. 카지노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카지노하고 싶어서 카지노 할 수가 없어요. 60년대 그 배경 속에 뭐가 생기죠? 뭐가 생겨 미국에서? 라스베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쿠바가 미국 영향이 있었으면 라스베가스가 생길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뭐가 네바다 중에서 뭐가 합치면 유일하게 매춘이 합법이죠. 뭐 라스베가스가 사막에 괜히 생긴 줄 알아요? 대부 한번 보세요. 대부 2편, 3편 보면 대부 1편에서는 중심지가 어디예요? 뉴욕이었죠? 그다가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요? 네바다로 옮기죠? 뭐와 때가 맞춰서? 쿠바 혁명과 때가 맞춰서 대부 관심 있으면 2편, 3편 나올 거예요. 왜 쿠바가 나오고 대부 그 마피아 영화에 왜 쿠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네바다가 나오는지 대부 영화 요 배경을 알면 잘 보일 거예요. 영화에는 단추나 나오지만 그 배경까지 잘 설명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왜 네바다가 필요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대부 영화도 처음에 뉴욕 중심이었다가 쿠바가 나오고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네바다로 옮겨가고 그거를 이해하면 잘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1편, 2편, 3편 보도록 하세요. 1편이 안 나오고 2편, 3편이 나올 거니까 특히 2편 보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쿠바는 미국인들의 욕망의 배설구였어요. 욕망의 배설구였는데 자,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의대 출신이었고 이 사람 영화 나왔다고 그랬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동안 2000년대 초반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쯤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식인 청년이 의대를 갈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촉망된 길을 버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모터사이클 한번 여행한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 질곡에 눈을 떠요. 수업 시간에 있던 수많은 질곡 있죠. 눈을 뜬 다음에 쿠바로 날아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서 혁명을 꿈꾸죠. 혁명을 성공시켜요. 라틴 아메리카 3대 혁명 3개 배웠죠? 멕시코 혁명, 미완이 혁명 실패했죠?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혁명, 미완이 혁명 실패했다가 다시 선거를 집권했죠? 유일하게 3대 혁명 중에 성공한 건 쿠바 혁명. 현재까지 피델 카스트로 집권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차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혁명이 위대했던 게 멕시코 특승판 강업위에서 디젤 엔진이 달린 길이 18m 허름한 성막 그란마 정말 18m라면은 요 강의실보다 요만한 정말 허름한 성막으로 멕시코에서 쿠바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82명.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82명이 모두 다 쿠바 출신도 아니에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여든 오로지 이 질고기 사슬을 끊고 싶은 그쵸? 미국이 앞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 이후에 지배층이 모든 걸 다 해먹는 이 질곡의 삶을 끊고 싶은 혁명을 꿈꾸는 82명의 청년들이 그란마라는 선막에 탑서요. 근데 이 정말 허름한 고깃집에 같은 걸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승선이란 초과로 이 강의 18m는 어디예요? 한 요 정도나 되나? 정말 조그만 배로 멕시코만 파도가 험해요. 쿠바까지 가다가 좌초해가지고 사람 침몰이 빠지고 일주일 만에 도착했는데 대부분 늪지되어 자초했고 빠져나오다가 전부 죽어요. 그래서 62명, 8명, 몇 명, 70명이 죽어요. 80명 중에서 몇 명만 살아남아요? 12명만 살아남아요. 역사가 위대한 게 이 살아남은 12명이 자 12명이 시에라 마스트라는 산속으로 들어가 12명이 혁명을 시작해요. 12명이 25일도에 쿠바를 접수해버려요. 위대한 혁명이었어요. 82명 중에 70명이 죽어요. 도착하자마자 거의. 12명이, 그래서 혁명은 소수의 머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뭔가 바꾸고 있다면 여기서만 모아도 사실은 목숨 걸고 하고 이 중에 다 죽고 10%만 살아남아도 혁명을 성공할 수 있어요. 목숨 걸면 뭐든 정말 목숨 걸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25개월 뒤에 쿠바의 모든 민중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청년들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100명의 청년들, 이 사람들 중에서 100명 수업, 한 90명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장절하게 혁명을 위해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던 사람들도 살아남은 10명을 따르게 돼요. 혁명 간단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혁명해보세요. 목숨 걸고. 마이크 나오나? 마이크 안 나. 갈았어요. 이제 마이크 되는 거야? 네. 매학기 컴플레인에도 매학기 고쳐준다고 하는데 매학기 항상 이렇더라고요. 저거를 갈아야 되는데 저게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힘들 거야. 날리가 없어가지고. 자, 그쵸?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 못 받았을 텐데, 대부분 혁명의 순수한 꿈을 위해서 꿈꿨고, 절대적인 지지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12명의 혁명을 성공시켜요. 더구나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지배하는 쿠바에서. 처음에 이 바티스타 군사정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12명으로 미국이 지휘하는 이 바티스타 이 정부를 정령을 시키고요.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니까 쿠바의 상류층, 중상류층 이상은 다 쿠바를 탈출해요.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혁명가 틀렸던 건,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혁명은,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집권하면 킬링 세대 다 죽여버렸어요. 그 피델 카스트로는 좀 낭만적인 면이 있었어. 청년들이었고 굉장히 난망선을 띠고 한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낭만적인 혁명이었는데 어쨌든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됐고, 그래서 쿠바가 싫은 우리 체제가 싫은 사람 전부 쿠바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쿠바를 전부 탈출해요. 중상류층 이상들은. 쿠바도 중상류층 이상은 누구다? 백인들. 밑에 하류층들은 다 흑인. 쿠바는 흑인 국가예요. 인구가 대다수가 흑인인데 피델 카스트로도 백인이에요. 쿠바의 공산당이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내 흑인 못 봐도 다 백인이야. 이 공산주 당원도 백인이고, 그 다음에 탈출한 사람들도 백인이고, 어쨌거나 쿠바도 혁명을 성명했지만 혁명당은 그쵸. 피델 카스트로나 집권층도 다 지금까지 백인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들을 대폭적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미국이 전폭적인 받아주면서 80만 명에 달하는 쿠바인들이 현재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죠.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쿠바 혁명이 생겼고, 자, 쿠바가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노속 채택 선언하는 TV 연설,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다 하니까 이게 미국에 큰 충격받아요.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자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혁명을 했을 때는. 집권층을 받고 새로운 세계, 라틴아메리카 꿈꿨지만, 하지만 혁명에 성공하니까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모든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하고 화목한 그 외교관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케네디가 노해요. 하니까 유일하게 비댈 데가 없었어요. 소련밖에 없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 처음부터 공산주의 혁명을 꿈꾼 게 아니라 그냥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세계 혁명을 꿈꿨지만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소련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막스 레닌주의자들 선언해줘. 소련에 붙어 미국의 큰 충격. 이 와중에 캐나다, 쿠바 공산주의 선언하는데 제일 큰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케네디가 쿠바를 외교관계 선언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케네디가 젊었어요. 경험이 없었고 외교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42살이니까 대통령이 됐어. 어떻게 핸들할지 몰랐고, 자, 1,500명의 쿠바인들, 재미 쿠바인들, 쿠바에서 탈출한 쿠바인들 동원해서 쿠바 반군 피그만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군사력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500명 전원이 거의 싸그리 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 전까지는 미국하고 어떻게든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케네디의 이 악수로 인해서 쿠바는 소련에 밀착하게 미국을 버리고 소련에 붙으려고 그랬고, 공산주의자를 선언하고, 이때부터
쿠바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를 하게 되죠.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쿠바 혁명을 성공했지만 미국의 관타나모 군사기지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1898년 이후에 미국은 쿠바의 관타나모에 미국 군사기지를 했었는데 쿠바 혁명이 성공했지만 피델 카스트로가 이 군사기지는 손 못 댔어요. 지금까지도 누구도 쿠바 내에 있는 이 군사기지는 누구도 손 못 댄다. 아직까지 손 못 대요. 그래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군사기지는 뭐다? 고립된 선 속의 미국의 영토예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감히 쿠바는 점령하겠지만 피델 카스트로와 공산당이 여기는 점령할 생각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여기가 인권 무법지대인 게 미국 영토 내에서는 반테러 분들을 잡아다 고문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라크 침공했죠. 중동에서 테러리스트 잡죠. 다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미국 본토가 아니라 다 일로 보내요. 해병대가 지키고 있거든요. 잡혀가면 여기서 뭐 물고문하고 빨가백으로 고문하고 해서 실려가 요새 문제가 됐죠. 기억 안 나? 미군들이 이라크 전쟁이나 뭐 테러 전쟁 때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나 포로들 잡아가지고 전부 일로 보냈고 여자 군인들도 남자들 빨가백해 놓고 뭐 물 흘려놓고 개처럼 핥으라고 그랬고 뭐 남자들 빨가백해 놓고 뭐 몽둥이 때리고 뭐 해서 또 재밌다고 군인들 남자 군인 여자 군인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유튜브 뜨고 해가지고 문제됐던 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이게 문제가 됐었고 관타나모 군사기지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폐지 못해요 이거. 미국이 이거 어떻게 포기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관타나모 군사기지는 어쨌거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미국이 군사력이 모여있는 데가 두 군데죠. 한국의 DMZ와 또 어디예요? 관타나모 군사기지. 자, 미국이 대쿠바 경제봉쇄는 지속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쿠바는 나는 게 두 가지요.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였다? 사탕수수. C가. 두 가지가 쿠바의 특산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콜럼버스의 라틴 아메리카 정복 이후에 쿠바산 타바코, 쿠바산 시가는 전 세계에서 품질이 제일 좋아요. 그건 내가 보증해요. 나 담배는 안 피는데 시간 좋아하거든요. 쿠바산 시가가 정말 세계에서 품질이 제일 좋고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마약보다 값이 더 비쌀 거예요. 나도 한국 나갈 때 꼭 면세점 사거든요.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 개가 있어요. 그 몬테크리스토 하나 있고 꼬이바 두 가지 브랜드가 제일 비싸. 꼬이바 요 긴 거 하나에 딱 하나에 한 15불 정도 할 거야. 뭐 한 가게에 보통 한 100불, 150불 하거든요. 한 4개, 5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쵸? 굉장히 비싸죠? 질 좋아. 그것보다 좀 싼 게 다비도프라고 아마 코스타리카나 도미니카 걸 만든 건데 다비도프가 워낙 뭐 유명한 회사니까 유럽계에서 그거는 값은 좀 싸요. 그거는 한 팩에 한 4개, 5개 되는데 한 40불 정도는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기고 싶으면 싸게 다비도프 사면 되고 다비도프 품질도 균등해. 비싼 건 쿠바산, 몬테크리스토, 꼬이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쿠바산 시가를 그전에 못 샀어요. 살 수가 없었던 게 이때 이후에 자유지형에서는 모든 쿠바에서 수출되는 거를 금수 조치를 해요. 쿠바에 수출도 안 돼. 그래서 쿠바산 시가나 쿠바산 설탕은 전 세계 어디서도 자유지형에서는 보지 못하고 어디서 만든다? 공산주의 지형에서 소비를 해줬어요. 아, 김정인인가? 김정은이 얼마 전에 보니까 쿠바산, 장성택이 쿠바산 시가를 얼마였더라? 그 몇천 팩을 사가지고 자기 부하들에 나눠줬는데 김정은이 또 그거 할 때 반당행위하면서 그것도 명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향수 수천 병 사가지고 불가리 향수 수천 병 사가지고 그 음악 단원들 기쁨조에 나눠줬고 그다음에 쿠바산 씨가 수천 팩을 사가지고 또 나눠주고 뭐 부하들한테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나왔던데 반당행위하면서 자, 그랬는데 쿠바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쿠바 경제가 나도 미국 유학할 때 쿠바 시가가 너무너무 피고 싶었는데 팔질 않아요. 지금도 팔지 않아 미국에서는 금수 조치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팔아요. 한국과 쿠바는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그래서 꼭 멕시코 가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쿠바가 금수 조치하니까 공산주의 특히 소련에서 쿠바의 원유를 거의 헐값에 대줘요. 쿠바는 원유가 안 나요. 원유 구입할 데가 없잖아. 베네수엘라 원유도 쿠바에 못 들어갔어요. 왜? 베네수엘라는 누구 영향력?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90년대 좌파 정권 들어와서 반맥이 들어섰지만 좌파 정권 들어서기까지 남미 정권은 철저히 미국의 컨트롤하에 있었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는 석유도 쿠바로 못 들어가고 중동에서 나는 석유도 쿠바로 못 들어가.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쿠바가 돌아가. 그래서 소련에서 거의 헐값으로 소련 쿠바에 원유를 공급해줬죠. 북한에도 공급해줬죠. 그렇죠? 그다음에 쿠바에서 나는 사탕수수, 그다음에 시가를 공산지형에서 대규모로 수입을 해줘요. 그래서 쿠바 경제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소련이 붕괴하죠. 붕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원유를 공급받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유가 없어.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쿠바산 제품을 사줄 데가 없네. 그렇죠? 쿠바산 제품을 사줄 데가 없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구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두 개 나라가 정말 고난의 행군을 걸려요. 어디죠? 북한과 쿠바 90년대, 참 북한 90년대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나갔죠. 석유를 수입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탄으로 차 돌리죠. 세계에서 90년대 구소련 멸망 목탄으로 차가 가는 나라가 두 개 있었어요. 어디예요? 북한과 쿠바. 그럼 북한과 쿠바는 사이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쿠바는. 자,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민중봉기가 발생하고요. 미국이 대규모 탈출 시도예요. 제2 엑소더스. 60년대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중상류층 이상들이 혁명에 반대되는 반혁명 부자를 체제에 불안이 된다면서 그냥 쫓아냈어.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했어요. 보트피플로. 이때는 쿠바 체제를 지지하는 일반 민중들까지 대규모 탈출을 시도하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이건 막아요. 가는 걸 막아요. 근데 워낙 배고프니까는 사람들이 정말 허름한 배를 타고 떠나요. 근데 배도 아니고 널빤지 같은 거 타고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어요. 그리고 많이 상어가 많아요. 대부분 상어에 물려 죽어요. 그래서 끔찍한 얘기는 아이가 자기 엄마가 상어에 물려준 거 눈으로 목격해야 되고 엄마가 자기 아이가 빠져서 상어에 물려주는 건 목격해야 돼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국제법상 어떻게든 플로리다 해안가에만 상륙하면 난민 규정을 인정받아서 미국 시민권을 줘야 돼요. 미국에서. 90년대 미국 분위기, 60년대는 케네디 정권에서 기꺼이 쿠바인을 받았어요. 90년대는 미국에서 반이민 전사가 강해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쿠바에서 난민을 받는 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이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했고 히스패닉 이민에 대한 반이민 전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쿠바에서 온 난민도 철저히 막아요. 그래서 해양 경비대들이 US 코스트 가드 해양 경비대들이 쿠바에서 오는 배가 발견이 되면 강제로 돌려보내거나 못 맞게 막아요. 해양 경비정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높아가지고 난파라죠. 구조를 안 해요. 구조 안 하면 상어밥이 돼서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미국 히스패닉 표심 때문에 미국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자, 보세요. 책을 보세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쳐요.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선거판인데 156페이지, 157페이지. 1999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판 붙죠. 클린턴 대통령 때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8년 동안 미국을 장악했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1999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자, 이때 대선에 맞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엘리안 공제레스는 이 쿠바 6살짜리 쿠바 소년 때문에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쳐요. 자, 아들 부시하고 여러분들 알 고어하고 붙었었는데 거의 표수가 똑같았어요. 마지막 플로리다에서 선거인단을 갖고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 근데 플로리다 선거인단에서 불과 몇백 표인가 몇천 표 차로 부시 대통령이 이기는 바람에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선거 부정개표 논란이 일었고 이 컴퓨터로 하는데 그게 부정개표라는 게 일부러 했다는 게 아니라 오작동을 해서 재개표하면 사실은 알고어가 다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고어가
재기표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결국은 대통령 되기를 표구해하고 부시 대통령이 됐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또 재선과도 들어갔을 때 재선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많아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가 제일 많은데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표심을 잡아서 다른 주에서는 다 대등했는데 플로리다에서 캐스팅 보드를 치는 바람에 부시 대통령이 2번 연속 플로리다 표심을 잡아오는 바람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히스패닉 표심이 사실은 미국 대선 향방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 안 했었는데. 근데 요 플로리다 표심만 알고 갖고 갔으면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부시가 요거를 장악해서 부시 대통령이 됐고요. 그 이유는 자, 엘리안이 쿠바에서 하다가 난파해서 엄만 죽었어요. 엄만 죽고 얘만 미국으로 건너왔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반이민 정서가 있었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또 체제 홍보를 위해서 이때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를 떠나는 걸 불법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애의 엄마는 엄마하고 얘만 미국으로 건너다 엄마는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고 얘만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얘는 친척집에 맡겨주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피델 카스트로를 지지하면서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애 엄마가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갔으니까 위대한 공산주의 품으로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품으로 내 아이를 송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적으로 요청해요. 이 요청을 받으니까 쿠바에서 탈출한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다고 했죠. 이들이 인간 사슬을 묶어가지고 엘리안 송환을 반대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백인들이 지켜보는데 반이민 정서가 가능하고 했죠. 백인 보수 유권자들은 얘를 송환해야 되는 걸 지지해요. 히스패닉들은 하나같이 얘를 송환하면 안 된다고 해요. 클린턴이 얘를 송환하기로 결정해요. 이게 CNN에 전 미국에 중계돼요. 인간 사슬하고 있는데 강제로 이민가 나와서 그걸 강제 뜯고 울고불고하는 친척들 다 뿌리치고 얘를 강제로 뺏어서 쿠바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쿠바는 그 피델 카스트로가 받으면서 위대한 공산주의 승리라고 체제 수포를 해요. 공산주의 품에 애가 돌아왔다고. 근데 이 사건을 말미암아 플로리다계 히스패닉 표심이 돌아서요. 그래서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부시한테 뺏기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원래는 히스패닉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이 사건은 히스패닉들이 플로리다에서 누굴 지지한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한 가지 부시가 잘했던 게 선거 전략으로 부시는 어디 출신이었다? 아들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출신이었어요. 텍사스에 누가 많아요? 히스패닉이 많아요. 히스패닉이 많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요. 부인 로라가.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스페인어 가르쳤고 그 다음에 부시도 웬만큼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대통령 후보와 부인이 스페인어 한다는 게 히스패닉 표심을 결정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번 연속 박빙의 승부를 펼쳤었는데 원래 부시가 인기가 없었어요. 이 플로리다 표심을 잡으면서 2번 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을 했죠. 이때부터 히스패닉이 굉장히 미국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쿠바가 망할 뻔했었는데 90년대 말에 살아나는 거 북한은 햇볕 정책으로 살아났다고 보면 되고 쿠바는 정책을 바꿔요. 자본주의 시장 정책을 도입해서 사유전상 인정하고 시장전을 도입하고 개인이 상거래 허용하고요. 대외 투자 문호 개방해요.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시켜요. 원래 쿠바는 관광이 천국이에요. 카리브해의 중심국가에 정말 바다가 아름다워요. 관광객이 아무도 안 가요. 90년대 말부터 관광사업 개설해요.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많이 가고요. 쿠바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쿠바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도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공산당원도 아니에요. 펜션들이 많아요. 그 펜션 주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신부유층이에요. 관광 가이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자, 그래서 쿠바에서 돈 있는 사람 누구죠? 펜션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관광에 내주는 사람이 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부유층이 떠오르고 있고 이 관광객이 외화 때문에 쿠바 경제는 대산하고 있고요. 피델 카스트로 건강 악화돼서 동성 임시관에 됐다 정상 복귀했는데 몇 달 전에 다시 건강이 약해져서 지금은 죽을 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직 복귀 정상 활동이었다. 불과 얼마 전에 TV에 신문에 났죠. 피델 카스트로 지금 건강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한국과의 우호관계, 좌파우파 상관없이 한국과는 우호관계예요. 특히 요 좌파우파 할 것 없이 특히 MB가 욕은 먹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잘한 게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플랜트나 건설 공사에 강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알아. 무조건 포옹하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잘해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하고는 베네수엘라 외에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피델 카스트로가 원래는 북한과 쿠바가 돈독한 관계였었는데 90년대 말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길 원했고 피델 카스트로가 한국 기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요. 한국 기업 맡기면 무조건 하기 때문에 특히 쿠바 지폐 보면은 현대건설이 건설한 발전소가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만나자고 하면 피델 카스트로는 밤 12시, 1시에도 만나요. 한국 기업인들. 무한한 지금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하나 잘했던 게 쿠바는 전력난이 심했었는데 발전소를 지어서 곳곳으로 연락을 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역마다 이동식 발전소를 현대가 머리 써가지고 건설을 이게 히트를 쳐요. 이동식 발전소. 그게 쿠바 지폐에 실리게 되고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현재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굉장히 지금 한국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한국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한국의 롤모델이에요. 어떻게든 한국의 모델을 따라잡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계속 라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계속 불러요.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다른 모델이 아니라 그거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 성장, 대외 개방 정책 배우고 싶어하고 특히 한국의 교류도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어하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별거 할 거 없어요. 몇 장 없는데, 몇 페이지 없는데, 미국 내 히스패닉, 현재 미국 내 최대의 소수 인종이에요. 최대의 소수 인종이 된 이유, 백인들은 애를 잘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히스패닉은 애를 많이 낳아요. 또 흑인들은 평균 수명이 짧아요. 담배하고 술하고 범죄로 일찍 죽는데 히스패닉들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일단 임신 중절을 안 해요. 카톨릭 신자들, 남미, 임신 중절은 카톨릭에서 불법이고요. 피임 자체도 카톨릭에 의하면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서는 한국은 그랬는데도 잘 안 먹히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피임하면 안 돼요. 자연 피임밖에 안 되고 어떠한 종류의 피임 종류 쓰면 안 돼요. 가족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임신 중절 안 해요. 생기면 나요, 솔직히.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인종이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인데 흑인들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아요. 히스패닉은 평균 수명이 길어요. 백인들은 출산율이 낮아요. 하긴 한국보다 높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현재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면 참 불쌍해져. 우리 세대 여러분들 버는 거 다 세금으로 나갈 거야. 우리 의료보험이 다 죽지도 않아요. 80살, 90살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얼마 전에 97살 돌아가셨었는데 요새는 병원 가서 모든 걸 케어줘. 그게 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고 여러분들 월급에서 나가요. 다 월급에서 나가. 연금 다 50살 때까지 일해서 한 40년, 30년, 40년 일하고 한 50년 연금 받는 거야. 그거 어떡하려고 여러분들. 젊은 층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은 다행히 백인들의 출산율이 낮아도 커버가 되는 게 흑인들, 히스패닉, 특히 히스패닉 출산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되고 노령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이 국가의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에요. 노령층은 또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은 층이 제일 많이 써.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 상대하는 장사가 제일 남장사도고. 왜냐면 한국의 IMF고요. 2000년 경제유해도 대학 가는 식당이 바글바글해.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한테 등록금 대주시고 여러분들 데이터의 비용은 그래도 대주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커피 마셔. IMF 때 대학가 힘들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대학가는 IMF 더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다 대학원 가가지고 2008년 난리가 났는데 고대 앞에 바글바글 했어. 오히려 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는 게 학생들 상대로 하는 장사가 제일 남는 장사라고. 애들 장사가 제일 남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은 소비를 해요. 여러분들. 그치? 소비해 여러분들. 소비 안 할 수가 없어. 영화 봐야 되고 그치?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데이트 비용 많이 나가 솔직히. 남자친구 있어 없어? 저요? 여자친구 있어 없어? 돈 많이 들지? 만나는 게 다 돈이야. 근데 그게 국가 경제의 이바지예요 또. 그치? 화장품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또. 머리 젤도 바르고.
그치요? 여자친구가 조언 한번 입어줘야 되고, 그치? 남자친구 있으면 아무리 의사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입지 못해 화장도 한번 해줘야 되고, 이게 다 소비로 이어져요. 젊은 층이 많아요. 소비가 진작도 여러분들 소비가 안 되면 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여러분들 취업 어떡하려고? 기업이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연구소 간다 해도 연구소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연구소 펀딩 나오는 거는 국책연구소 외에는 다 기업들이고 국책연구소도 기업이 안 들어간 거 소용없어요, 그거. 그치? 의사 된다? 환자가 아픈데도 돈을 안 쓰면 뭐 어떡할 거야? 돈이 돌아야지 뭐지. 돈이 돌아야 돼요. 자, 미국은 이게 사실 미국 경제 천상의 음악이에요, 이게. 천상의 음악. 미국 경제. 시스템이 높은 소비, 저축을 안 해요, 얘들이. 얘들 속담에 노아이 많이 하나. 내일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 안 해. 내일 일은 오늘 생각 안 해.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지. 우리처럼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쓰고 봐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왔을 때도 히스패닉들이 소비 성향 지장을 안 받았어요. 가장 큰 이유, 히스패닉들은 대부분 중하류층 이상이었어요. 종사하는 게 뭐였냐면 그냥 보통 가드너나 요리사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아니었어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그리고 소비 성향이 강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잡초같이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히스패닉들이 높은 소비 성향이 굉장히 그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80년대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었어요. 지나치게 임금 수준은 높았고 많은 복지 수준을 요구했고 했었는데 미국 경쟁력이 90년대 경쟁력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들,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임금을 낮춰주는 효과를 잃었어요. 직장을 잃은 블루 칼러들은 반이민 정서가 강했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어떻다? 경쟁력을 살리게 돼요. 한국도 사실 임금 비싸요.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히스패닉처럼 인구가 대거 들어오면은 내가 할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조선족 들어온다, 뭐 동남아시아 들어온다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한국의 출산율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애 두셋 이제 안 나. 어떻게 못 키워요? 한국 교육비. 나도 하나밖에 못 낳았어. 키울 수가 없어. 이게 다 돈이야. 키울 수가 없어요. 못 키워. 이민자들이 낳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사회가 과연 이민자들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안 될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아마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다산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둘, 셋 낳을까? 애들을. 그치. 낳고 싶겠지. 나중에 가봐. 직구하고. 그쵸? 그래서 히스패닉, 일부 도시는 50% 이상 차지하고요. LA 인구의 50% 이상 히스패닉 차지하고, 불법 체류자 통계는 제외됐어요. 합법 통계자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거로 예측해요. 잠깐 DVD 한번 볼까요? 자, 잘 봤죠? 사실은 이게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요새는 하도 미국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는 특히 블루카드를 중심으로 자기들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쵸? 임금이 비교가 안 되죠? 사실 LA 가잖아요? 한국 식당 요리사들 대부분 내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다 히스패닉들이에요. 왜냐면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멕시코 놀러 가면 자기 한국 식당 일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정말 잘해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다 만들어. 그리고 한국말 못해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LA 뭐 한란체인 멕시코에 미국에 뉴욕에 설렁탕집 가면은 다 이래요. 설렁탕도 잘 만들고 주인이 한국말 얘기하면 신기하죠. 다 알아들어. 심지어 내가 그 어디지 무슨 옛날에 그 무슨 식당 갔는데 주인이 거기서 나 지금 교회 갔다 올 때니까 2시까지 지키고 있어 하니까 스페인어를 쓰기 그러더라고. 알아들어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LA나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인 한국 마켓도 이 사람들을 빼면은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워낙 임금이 싸고 또 성실해요. 성실하고 난민은 계급사회라고 했잖아요. 그쵸? 흑인들은 다나 그래? 한흑 갈등 알죠? 옛날에 LA 사태. 몰라요? 한국 사람들 흑인 비하했다고 해가지고 1992년도인가 LA 한인타운을 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기억 안 나요? 인터넷 쳐다보도록 하세요. 한국 사람들도 뭐 상점 불타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흑 갈등이 심했는데 히스패닉들은 일단 자기 나라 국가들이 어떻게 뭐가 있어요? 계급 구조가 심하죠. 차별받고 짓밟히는 게 익숙해. 이게 뭐냐면 순종적이에요. 물론 그러다 지금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지만 워낙 그러다가. 자, 그래서 내가 그 LA나 이런 데 가서 뭐 프로젝트 때문에 가면은 나보고 해요. 아니, 스페인어과 교수님이 왜 한국에서 교생을 하고 계시냐? 교수님 같으면 여기 가서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사업하래. 그러면 사는 얘기야. 봉제 공장이고 뭐고, 봉제 공장부터 뭐 모든 공장, 돌아가는 한국 사는 공장들, 그 다음에 식당들, 슈퍼마켓, 이런 거 전부 성공 신화가 있어요. 히스패닉을 고용해서 히스패닉을 장사로 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돈 많이 벌어요. 장사를 되면 히스패닉을 고용해서 히스패닉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히스패닉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 더 이상 한인 인구는 20%밖에 안 돼요. 거주 인구. 나머지 80%는 대부분 누구다? 히스패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 알겠죠? 히스패닉 영향력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사실은 이민을 막는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잖아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일부러 이민 들어오는 걸 국정단속을 허술하게 해요. 뭐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면 뭐예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죠? 저가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했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국정단속을 강화해요. 사실 이게 암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근데 미국 정부도 어쨌거나 겉으로는 사실 이게 또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특히 공화당 있죠? 공화당에서는 국견 당속 반이민법을 제정하는 거를 당론을 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블루 칼라 계층을 무시할 수 없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 들어가 필요할 때, 논문이 필요할 때는 국정을 개방하고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경제가 안 돌아갈 때는 필요 없죠. 그럼 단속을 강화시키고, 이게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2008년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나빠져도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불법 문제를 별로 안 넘어갔어요. 그때 한 2008년 한 2, 3년 동안 미국 경제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가는 이런 환경에서 멕시코에 있다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잠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경제가 화랑이 들면서 다시 불법 이민자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일부 남서부주의 도시에서 히스패닉 인구 전체 90% 넘는 것도 있어요. 스페널 공용화. 내가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공부했는데 나 영어 쓴 적 거의 없어요. 스페널만 썼지. 일단 스페니시 디파트먼트니까 수업은 스페널하고 티칭도 스페널로 했고, 내 친구들 다 스페니시 하는 애들, 아니면 미국 애들도 나랑은 영어 안 쓰고 또 스페널 배우는 학생들이야. 우리가 미국 애들만 영어 쓰듯이 나하고는 또 스페널만 쓰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놈이 나를 미국에 7, 8년 있었는데 영어를 배울 게 없어서 내가 그게 한이 맺혀 지금도. 백인 인구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2050년 전체 인구 미국인 4명 중 1명은 히스패닉이 될 거로 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강한지 알겠죠? 이것도 합법 이민자만 계산했을 경우에.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멕시코계, 쿠바계, 뿌에르토리코계, 콜롬비아에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라는 공용어를 묻혀지고, 용어도 히스패닉, 라티노, 치카노 등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요. 히스패닉은 뭐냐면, 미국인 히스패닉 하면 멕시코계든 스페인계든 뿌에르토리코계든 상관없이 콜롬비아 다 히스패닉 지칭하는 말이고요. 라티노 하는 말은 히스패닉이지만은 내가 미국인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있죠? 라틴 아메리카에 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히스패닉이라고는 안 하고 보통은 라티노 그래요. I'm 라티노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더 정체성 가진 사람들은 보통 히스패닉이라고 그러고, 이게 인구 센서스에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단을 제기해서 2010년부터는 인구 센서, 2010년 전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미국 인구 센서 진행해요. 2010년 다음 인구 센서스 2020년. 2010년 인구 센서부터는 당신의 인종 구성 물어보는데 에이시언 있고 코카이시언 있고 그다음에 히스패닉밖에 없었거든요. 히스패닉 위에 별도로 라티노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센서스에 히스패닉이냐 당신이 라티노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티노라고 대답하는 사람 좀 더 라틴 아메리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고, 히스패닉은 그래도 나도 라틴 아메리카 건너왔지만 나는 좀 더 미국이냐 보통 이렇게 대답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치카노는 또 뭐냐? 멕시코는 멕시코인데 옛날에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 이민 보통 한 3세대, 4세대 넘어간 자기를 멕시칸이라고 하지 않고 치카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에서 바로 온 이민 1세대나 2세대들은 자기는 멕시카노라고 그러는데 3세대, 4세대는 자기 치카노라고 그래요. 멕시코하고 치카노라고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별로. 멕시코 애들은 치카노 무시하고, 치카노는 또 멕시코 애들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스페널을 쓴다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양하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백인들은 출산 기피, 히스패닉은 다산해요. 끊이는 불법유자들이 유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있고요. 모하도스. 스페널 이게 뭐냐면 웨트, 젖었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히스패닉들이 불법 이민자를 히스패닉에 모아뒀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뉴멕시코, 텍사스 여기에 리오그란데 들어봤어요.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있는데 강이 넓어요. 깊진 않아요. 넓던 뜻이에요. 보통 발목 요 정도밖에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나도 뉴멕시코 살아가지고 주말에 후아레스에 자동차 멕시코 타고 왔는데 이 강을 보면 주말마다 꼭 주말에 노니까 어떻게 하냐면 널빤지에다 폐타이어 있죠? 이렇게 넓고 바람 넣고 널빤지 하면 떠요. 거기에 가재도구 싣고 자기 애 올려놓고 애들 한 서너 대니까 대여섯 명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널빤지 끌고 막 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불법인자 뭐야? 젖었다는 뜻으로 모하도스 그래요. 불법인자들 모하도스. 그리고 많이 또 잡혀요. 걱정할 게 없는 게 10명 건너면 한 7명은 잡혀. 잡히면 어떻게 하냐? 국정수비에서 감옥에다 하룻밤 재워요. 먹을 거 주고. 그 다음날 돌려보내. 미국에 억류할 수가 없어. 그 비용이 얼만데. 잡혀도 한 얘기가 안전하게 미국에서 보호해주고, 그쵸? 뭐 고문도 안 할 거 아니야. 구타도 안 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먹이 재워줘. 따뜻하게 밥 먹고 아침에 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또 건너와. 풀어줘. 그 다음날 밤에 또 건너와. 그래서 보통 일주일 노력하면은 결국 성공해요. 그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떻게 막으려고. 한국의 DMZ는 철책을 미국에서도 한국의 DMZ 철책 설치하듯이 철책을 설치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거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설치했어요. 유권자들이 표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설치해도 일부 구간만 설치하지 미국이 얼마나 넓어. 이스트 코스트부터 웨스트 코스트까지 이걸 다 철조망 치려고 한국의 그 DMZ처럼?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사실은 일부 구간은 치는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체는 못 칠 수가 없죠. 또 칠 수도 없는 게 멕시코에서도 워낙 반발하고 왜냐하면 멕시코 반발한 이유가 멕시코의 GDP의 15%인가 17%가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이 보내주는 돈에 의존을 해요. 이 돈이 끊기면 멕시코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요. 자, 히스패닉. 그래서 히스패닉 미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신생아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면 백인들이 앞으로 점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백인 인구는 감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위기감이 지속돼요. 백인은 노령화돼 있고 특히 젊은 층은 다 백인이 없어지고 너무 늙고 백인과 남성 평양.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건 누구예요? 백인 보수층인데 백인 인구가 줄어들어요. 공화당의 전통 기반이 없어져.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기업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교하면 공화당이 선거 장업이 민주당이 항상 2배예요. 항상 2배 이상이 됐어. 근데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됐죠. 두 번의 선거에서는 공화당 출신 아들 부시가 플로리다 표심을 지어서 어렵게 당선됐는데 오바마가 당선됐는데 어떻게 됐냐? 비백인 몰표로 오바마 승리했어요. 히스패닉이 72%, 아시아계 73%, 흑인 90% 오바마 투표해가지고 100원 유권자 롬니에 투표했고요. 한국에 대선 있으면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갈라지듯이 민주당 한나라가 갈라지듯이 여기도 이렇게 갈라졌고 미 대선 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게.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오바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공화당 지난번 2번이 대사에서 공화당 아들 부시를 지지했던 히스패닉 표심 왜 돌아갔냐? 결정적으로 왜 했냐? 이민법 있죠. 반이민법을 제정을 했어요. 공화당에서 아들 부시가.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해서 히스패닉 표심을 돌아서게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 현재의 인구 구도로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지 공화당이 집권한다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후보로 나서 키우고 있는 게 공화당이 누구냐면 또 부시가가 유명하네요. 그 히스패닉 부시란 조지 프레스콧 부시 가문이에요. 이 사람이 차기 후보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4년 뒤에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가 멕시코 출신이에요. 스페인어를 잘해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이 사람을 내세우면은 다음번에 히스패닉 표심을 잡을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미국 판도에서 히스패닉 표심 잡는 게 중요한지 알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현재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히스패닉 표의 중대성이 대선되면서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의 히스패닉 장관 자리 달라고 신문 기사 올려놓은 거 보세요.
미국 내 히스패닉. 히스패닉 잠깐 애들. 자, 볼래요? 이부 신문기사 보세요. 되면서 행정부 상무장관은 히스패닉계 빌 리처드스를 임명하고 뭐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몇 명을 임명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히스패닉계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자리를 더 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고요. 공개 요구를 했고, 꺼줘, 이거 켜줘. 그리고 오마바 당선하는데 결정적으로 공감의 백인주의 선거는 끝났고 이민자 소수계 축으로 선거 판도가 바뀌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히스패닉 표심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는 노령층이 백인 그리고 남성 위주밖에 없었고, 근데 한국은 노령화가 되니까 사실은 한국 판도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게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령층이 많아져. 40대 이후는 보수화돼. 근데 미국은 히스패닉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젊은 층이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이게 선거 판도가 얘네들이 중심 돌아갈 수밖에 없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통 보수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이게 미국 공화당의 가장 큰 고민이고 현재 미국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PPT 이거 꺼주고 PPT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2000년대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히스패닉이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스패닉 사회 할 때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내 남서부까지 전부 히스패닉권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과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스페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서부주 가가지고 내가 영어 거의 안 써요. 텍사스, 뉴멕시코 뭐 등등 가면은 웬만한 데서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통하기 때문에 자 2003년 현재 미국 내 외국 수강생 중 약 70%가 스페인어 수강하고 있고요. 이 인구는 더 늘었고요. 현재 그래서 미국 내에서 독어, 불어, 러시아어는 배우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90년대 공부했었는데 독어과, 불어과 다 폐쇄되면서 그 교수를 불쌍히 죽겠는 게 다 직장을 쫓겨나더라고요. 스페인어과가 지속적으로 스페인어 있고요. 내가 스페인어과 했었는데 워낙 스페인어 수강생들이 많아가지고 한 수업당 25명씩 제한하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게 수강 시간 시작되면은 진짜 1, 2분 만에 모든 수업이 꽉 차.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페인어과 뒷판 팽창이 워낙 엄청나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90년대 말에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때는 박사학위 스페인어과 나면 박사학위 받을 때 기준이었고 박사 과정만 끝마치면 다 팔려나갔어요 우리. 워낙 팽창을 해가지고. 그리고 히스패닉 특유의 가족 중심 문화, 문화적, 언어적 폭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히스패닉 정치 경쟁이 연락 날로 높아져가지고 멕시코 애들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멕시코 학자들,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영토의 반 가까이를 미국에 뺐다려겠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뺏겼죠. 오늘날 오히려 이렇게 좋아해요. 잘 됐다고. 차라리 잘 뺏겼다고. 왜냐면 뺏긴 마당에 거기선 히스패닉들이 계속 살고 있고 우리가 멕시코에서 불법 인재 계속 보내고 있고 걔네들이 성공한 돈이 멕시코 유지되고 있고요. 또 걔네 후손들이 어때요? 미국의 상원의원, 시장, 장관을 차지하면서 멕시코의 우호적인 정책을 필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멕시코인들 뭐라고 하냐 오늘 지식인들이 트로이에 보내진 목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땅을 미국에 뺏긴 거를 요새는 어떻게 보냐? 슬픈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역사의 재평가가 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남서부주에서는 옛날 멕시코가 미국에 뺏긴 남서부주에서는 히스패닉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뉴멕시코, 텍사스 히스패닉 표심을 잡지 않으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문에 났던 그 빌 리차드슨 90년대 계속해서 미국의 뉴멕시코주 주지사였고 내가 유학할 때 그 유엔 대사였고요. 장관하고 북핵 문제 때 툭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도 히스패닉계예요. 이름은 리차드슨, 얼굴은 백인이지만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잘해요. 그래서 당선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 영향 안 받는 히스패닉 구매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날 히스패닉 사회는 히스패닉권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층이 많은 인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젊은 층이 인구의 50%를 차지해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다 사느래요. 임실 중절 안 해요. 자연 피임밖에 안 해요. 인공 피임 안 해요. 카톨릭이란 그런 것 때문에.
히스패닉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이민자 들어가면서 미국 내 남서부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확대하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 스페인까지 물어주면서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 학기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고요. 시험!